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진행의 곽경호입니다. 여러분들도 막걸리 좋아하시죠? 막걸리는 술이 맑지 않고 탁해서 탁주라 하기도 하고 농사 지을 때 주로 담갔다고 농주라고도 합니다. 또한 맑은 청주를 떠내지 않아 밥알이 동동 떠있다고 동동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처음으로 일본의 막걸리 수출을 시작했던 한 막걸리 전문 기업을 찾아 막걸리의 세계화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부산 산성양조 김태현 대표를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과 함께 막걸리 세계화에 대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회사가 설립된 지 80년이 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기업이 100년 가까이 이렇게 유지해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기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과거에 조선시대 동네 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검문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문소가 있다 보니까 자연적 주막이 형성됐고 그 동네는 막걸리가 아주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대에 추세를 거둘 목적으로 1928년도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는 기점으로 하면 80년이 되고 그 이전으로 이야기하면 역사 추정이 힘들 정도로 몇백 년이 됐겠죠.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은 연한을 말하는 거고, 그 이후에 그 검문소가 있음으로 해서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또 그 지역은, 기차라는 지역은 오염이 덜 된 지역이 돼가지고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막걸리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는 이 부산 산성양조가 내수보다는 수출에 이렇게 주력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산케이 신문입니까? 그 당시 일본 언론에 국내 막걸리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일본에 수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케이 신문에 우리가 알려졌던 것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산케이 신문이 2000년도부터 세계의 주류라는 책에 저희 회사를 계속 소개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술은 우리가 수출하지만 파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팔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큰 양조장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양조로 큰 양조장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 국내에서는 상당히 신뢰가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왔고, 지금 주로 일본 쪽에 파는 곳은 초기에는 전부 다 동경 쪽으로 쭉 팔았는데, 지금은 오사카, 그 다음에 나고야, 그 다음에 최근에는 홋카이도, 그 다음에 아키타 쪽까지 지금 확대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 전역을 판매하고 있는데, 딴 회사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하나 있습니다. 딴 회사들은 되게 어떤 일본 같은 동경을 두고 일본 전역을 독점을 주고 있는데, 판매 독점을 주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독점을 주지 않습니다. 일본 지역 하나하나가 대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전역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대리점을 많이 둘 생각이고, 또 여기서 되게 한국 주류들이 들어가면은 일본에 지점을 두는데, 지점을 주지 않고 하나하나 상해를 우리 회사가 거래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은 그렇게 돼 있고, 미국은 지금 최고 오리곤 쪽에서 수입을 해가 미국 전역에 한 판매를 하겠다고 최근에 바이오가 don한 적이 있고, 또 러시아 쪽은 이제 러시아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한국하고 근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은 냉동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냉동배에다 싣고 바로 하루만 하면 들어간답다. 그까지. 그래서 러시아의 수입 제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라오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까지는 우리는 너무 열대지방이고 그랬는데 포기를 해버렸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는 길림성이죠.
길림성 뭐 사법국이라든가 그렇게 성단위에서 이렇게 그 성단위에서 자기들이 그 우리하고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막걸리 공장을 만들어 보자. 그 살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제안이나 또 일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살을 소화할 목적으로 막걸리 기술 제휴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 로얄티부터 시작해서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 과거에 한국 김치가 일본 가가지고 그 기술을 팔아먹던 그런 생각이 나서 뭐 기술 제휴나 합작은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본으로 가려면 약 1,000불 정도 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15만 원 정도면 운임이 되는데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컨테너비도 1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가져와라. 살도 헐고 또 운임도 흐르니 여기서 가져와라. 이렇게 설득하고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 최근 막걸리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뭐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그 해외에서 어느 정도 막걸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국 막걸리가 지금 그 크게 알려진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양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서민 음료 중에 발포수입니다. 가스가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 일본에 팔고는 일부 살균 막걸리인 경우에는 발포성이 안 되지만은 생막걸리인 경우는 발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펜이나 또 맥주 같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최근에는 그 망고 막걸리입니까? 예. 망고 막걸리를 수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일본에서 열리는 그 도쿄 식품전에는 그 상황버섯 예. 막걸리를 출품하신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뭐 사실 이 같은 막걸리는 매우 생소한 막걸리인데 뭐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망고 막걸리를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수출할 계획을 잡았던 것은 일본이 그 과일 중에 망고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막걸리는 특히 그 막걸리 중에 이스트 냄새, 흔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룩 냄새죠. 누룩 냄새를 외국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던 바이어가 왔을 때 이스트 냄새가 나지 않으면 한국 막걸리 단장이라도 구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 냄새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없나를 찾아보다가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망고 쪽으로 선택하게 됐죠. 다행히 그 망고는 동남아에서는 키로당에 한 10,000원 정도의 아주 비싼 가격인데 저희들이 그 아프리카 쪽에서 망고를 구입할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는 방법은 원양어선들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아프리카까지 나가 있거든요. 그래 그 원양어선이 돌을 때 공간에다가 망고를 넣어가 오면 키로당에 한 3,000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가로 산 망고를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여러 곳에다 샘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낼 때마다 일본인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지금 최근에도 일본의 그 아사히 와인이라는 회사가 또 수입할 이사를 보내가 최근에 방문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또 상황버섯 막걸리는 지금까지 뭐 국내에는 상황이 발효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베타그루겐이라든지 상황버섯의 특수한 성분을 분말로 해가지고 막걸리 바로 갈아넣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좀 다리 가지고 내는 이런 방식인데 그 생가루를 그대로 엮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반명 출원했고 그렇게 국내외로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출을 주로 하시는 그 막걸리 기업인데 최근 그 해외 바이어들이 회사에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수출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 같은 경우 2009년 같은 데는 뭐 바이어들이 월 한 명 정도 방문이었는데 최근 2, 3개월에는 한 달에 10명 이상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판매가 2009년 같으면 판매하는 업소가 수입하는 곳이 한 2군데 정도 됐는데 지금 금년 현재 3월 현재 한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수입을 타진해 온 곳이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쪽은 바이어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도요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신뢰를 걷다.
그 뉴욕이나 LA 쪽에 파는 일본 고급 식당 안에 파는 니오로자키 하는 혼탕 막걸리, 일본식 막걸리입니다. 이거를 한국 막걸리로 대체하고 싶다고 미국 바이어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지금 흔히 말하는 국내의 어떤 일개 도시의 판매량을 능가하는 정도의 수치를 지금 수입해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최근 수출 물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김치가 일본에서는 기무치라고 해서 이제 거의 일본 식품화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처음에는 김치가 일본에 상용할 때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는데, 더불어 막걸리도 처음에 일본에 수출하셨을 때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렵다 하면 정말로 눈물이 나는 애로운 점이 많았는데요. 막걸리가 특히 수명이 짧기 때문에 수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통 막걸리가 6도였는데 일본 도착할 때까지 변질하지 않게끔 한 14%를 올리는 방법을 처음에 채택했고, 말통에 넣어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료난을 굉장히 겪었습니다. 와는 당시에 정부에서 주는 원료들은 우리 살이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그 당시 통일교를 만든 4, 5년 된 살로 만들다 보니까 일본 시장에서 맛에서 떨어져서 안 돼가지고, 그 당시 전국 방앗간을 찾아다니면 살이기라 하죠. 파쇄살. 가격은 그렇지만 해살입니다.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어 보낸 적도 있고, 또 알루미늄 팩에 이어가지고 동결식에 얼려가지고 보낸 적도 있는데, 알루미늄 팩이 찢어져가지고 많은 돈을 물리주기도 했고, 또 그 뒤에는 지금 냉동하는 방식도 그 당시 냉동기에 발달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급속 냉동으로 마이너스 60도까지 내려가지고 수출하는 방법 등 예로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유리병에 넣기도 하고 살균도 해보고 했는데, 꾸준하게 저희 회사 쪽은 산성약 쪽은 주로 냉동 쪽으로 해가 수균을 살리는 방법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표께서 일본에 처음 막걸리를 수출하셨을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 당시 일본인들이 오사카나 그다음에 동경 쪽에서 상공회수라든지 아니면 주류조합에서 한국 막걸리를 수입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전국 양주를 다 다니다가 저희 공장에 온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 가격이 1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한 800원 정도 될 때, 그러니까 한 8,000원 정도에 팔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30불 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공장 개량한다고 한 1년서 떼지하고 와가지고 카메라 들어대고 하는 게 귀찮아서 막 거절하려고 30불 내놔놨더니 한 3개월 후에 기자를 대동하고 와가지고 계약을 하자고 왔어. 그래, 왜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딴 막걸리는 처음부터 10불 달라는 당시 30불 주려고 하니까 자신이 있든지 아니면 고급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하고 계약하고 싶다고. 그래서 처음 수출이 뚫힌 게 제일 비싸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막걸리 일본 수출 많이 하는 데가 있지만 그거는 국내가에도 안 못 미치는 덤핑 가격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부가 윗줄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사람들 판매 가격에 지금도 3배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무역관계라도 저희는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고 있고, 다른 사람은 수출한다는 명예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이 일어나는 그런 수출을 해야죠. 엉터리를 만들어 팔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수출한다는 타이틀을 얻어가지고 자기 국내 판매 광고에 쓴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산성양조가 100년 가까이 된 기업이고, 또 대표께서도 한 30년 이상 막걸리 쪽으로 이렇게 계속 한우물을 파고 계신데, 이렇게 한우물만 계속 파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71년부터 사장을 맡았으니까 40년이 넘죠. 4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와가지고 로열티를 주겠다, 영주권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 돈을 한 20, 30억 받고 기술 좀 가르치려는 이야기까지 제의가 돌았는데,
지금 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후배들한테 길 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기 싫고 또 언젠가는 이게 우리나라 수비들이 과거 정부 때 어떤 국세청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막걸리는 갔으니까 뭐 양주를 개발시키게 또 이야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박 대통령한테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막걸리도 개발하면 훌륭한 와인이 될 수 있는 걸 갖다 진작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꾸준히 물건 늘어져 봤고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 일본에 수출한 거는 생막걸리로 5개월 정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내에 아무도 못 만들었죠. 그리고 세계적인 발명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걸 발명 특허 신청을 안 했어요. 왜 안 하냐면 기술을 공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팔기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연장돼진다는 이야기는 금년에 미국 바이오가 온 이유도 그겁니다. 미국까지 생막걸리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지금 맥주 같은 거는 생막걸리도 수명이 한 1년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막걸리도 1년 가까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저희 회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도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막걸리가 미국에서도 인기를 받고 있고 또 뭐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쪽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한국의 막걸리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막걸리 안에 흔히 말하면 효모죠. 엔자임 하는 거나 이스트의 성분 중에 혈압을 낮추거나 또 간을 보호하는 물질이라거나 또 일본 사람이 다이어트하는 음식으로 일본 여성은 다이어트하는 음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술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막걸리와 주스 같은 칵테일 해가지고 한쪽 손에는 햄버거 들고 한쪽 손에는 막걸리를 마시는 겁니다. 음료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막걸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술로만 인식하지만 외국 쪽에서는 음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느 정도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마시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가면 우리 흔히 말하는 보드카 그게 보편화된 술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에서 막걸리를 처음에 수입하겠다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약한 술을 하겠냐고. 그런데 약한 술을 이제 돈이 좀 많은 사람들 또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이고 과거에 우리나라 우리들이 선배님들은 그걸 꼭 술로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음료 겸 그게 쉽게 말하면 물밥이죠. 밥으로 먹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의 막걸리가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잘 뻗어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와인처럼 세계인의 술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막걸리의 세계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현재 막걸리 리폼이 일어난 것은 일정 부분 규제 철폐입니다. 뭐냐면 공급구역이 확대지요. 부산 사람이 서울 막걸리 마실 수 있고 저희 회사도 지금 강남에 팔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철폐를 해줘야 막걸리 회사끼리 경쟁을 하죠. 그러면 좋은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정부에서 어떤 막걸리 등급화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등급을 매기는 거는 소비자가 매기는 거지 정부가 매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팔리는 게 제일 좋은 등급이겠죠. 그래서 세계화 쪽으로 가려면은 상당한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개인 기업이 60억짜리를 개발했을 때 그 60억짜리를 정부에서 가감에 인정해줘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60일은 받고 70일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법정 규제가 10일이다 그렇게 제한한다는 게 모순입니다. 제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부나 그게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60일이 안 되면 안 마시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60일 표시액을 내고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규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규제가 풀면 세계적인 술은 업자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변질되고 나쁜 막걸리를 외국에서 수입할 일도 없고 외국인이 먹지도 안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술을 만드는 업체만 성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설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품 위주로 해야죠. 막걸리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기업의 CEO로서 향후 포부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나라 막걸리가 그 세계적인 막걸리가 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도 할 것이며 또 세계성에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 일본의 해외 수준 1호니까 선구자였으니까 계속 좋은 술을 만드는 선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말의 막걸리 수출량은 1227톤, 수출액은 117만 7천 달러였습니다. 이는 소주 수출액의 15% 수준이며 맥주 수출액과 비교하면 절반을 넘었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전체 수출액의 84%를 차지하며 전체적인 1위를 이어갔습니다. 막걸리가 새로운 한류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 막걸리가 세계화의 초석을 확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부산 지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해운대 백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동부산 지역 주민들은 이번 해운대 백병원 개원으로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의료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은 실정입니다. 지금 1000명에서 한 1500명 선 정도 하루에 보는데 그건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고 개원 첫 주에 200배도 다 찼어요. 또 바쁘게 또 한 50배 정도를 더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금방 차고. 해운대 백병원은 백병원 의료재단의 70여 년 노하우가 함축된 꿈의 병원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동부 쪽, 부산 쪽에서는 지금 특별한 그런 그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큰 대형 병원이 없어요. 그런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그 이점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해운대 쪽에 이제 유치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함께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첨단 의료기기를 보유하면서 수도권의 대형 병원과 비교해 모자랄 것 없는 치료 환경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또 관광특구인 부산 해운대의 지리적인 이점을 잘 살린 병원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우수한 치료 기능에다 휴식 기능도 극대화시켜 그야말로 의료 관광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번 해운대 백병원 개원으로 부산 지역은 물론 울산 등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상권에는 해운대 백병원이, 경남 양산에는 지난해 진료에 들어간 부산 양산대학교 병원이 규모와 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수준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폭은 물론이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도권으로 향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수준급 의료기관에 잇따른 부산 개원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환자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 울산 항운노조가 마침내 노무 상용화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울산 신안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동방아이포트와 울산 항운노조는 지난 1년여 동안 끌어온 노무 상용화 협상을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동방과 울산 항운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신안 컨테이너 부도에 항운노조원 21명을 채용하고 동방이 울산 항운노조에 보상금 25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결했습니다. 동방은 또 항운노조원 자녀 장학금 3천만 원을 매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방과 울산 항운노조는 이에 따라 16일부터 울산 신안 컨테이너 부도 운영에 노무 상용화를 도입합니다. 울산 신안 컨테이너 부도의 노무 상용화와 상용화에 따른 노임 손실 보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동방과 울산 항운노조가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노사 상승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